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무인도의 ABC의 사례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위협 속에서 국가는 어떤 분배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 ABC가 당신에게 결정해달라고 한다. 당신은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우선 A에게 사과를 몰아주어 X에게 맞서게 해야 한다는 방안 1은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을 대변한다. 이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세금 축소를 의미한다. 물론 세금 축소는 국가 재정을 줄이고 이에 따라 복지 수준도 낮출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빈부 격차를 용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금이 줄어들면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그만큼 사업 확장과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정책이 성장 중심 정책이다. 반면 C의 생명이 위급함을 고려해서 C에게 사과를 우선 분배해야 한다는 방안 2는 후기 자본주의적 해결책을 대변한다.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다. 여기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부유한 개인과 기업의 세금 확대를 의미한다. 물론 높은 세금은 이들의 사업 확장과 기술 투자 의욕을 줄이고 이로 인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국적 기업의 시장을 빼앗기거나 잠식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세금이 늘어나면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상태가 회복되고 국가는 충분한 재정을 이용해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이고 그들이 다시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끌 것이며 궁극적으로 과도한 빈부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다. 이를 분배 중심 정책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두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와 후기자본주의는 각각 성장과 분배의 가치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국가가 우선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전체를 우선 성장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는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 희생해도 늦지 않다. 당장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감수해야 하겠지만 반면 후기 자본주의는 우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유한 소수만을 위한 성장보다는 사회 전체의 고른 분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한 분배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당장 자본가와 기업의 투자의 의욕 감소, 자본 이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성장과 분배는 기본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분배를 추구하면 성장에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각각의 입장이 다른 입장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을 주장하는 입장은 우선 성장해야 지속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분배를 주장하는 입장은 우선 분배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성장과 분배는 대립되고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문제는 시기다. 언제 분배할 것인가? 우선 분배하자는 입장과 성장 이후에 분배하자는 입장의 거리가 너무도 멀어 보인다. 당장 오늘의 삶이 궁핍한 이에게 이후에 찾아올 미래 사회 성장은 무의미하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위협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는 기업의 분배를 위한 세금 인상은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 한국 사회는 성장과 분배 중에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두 가치는 분명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경제,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찾아본 후에 서로를 배척하고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정치의 측면에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역사와 경제에 이어 정치를 알아볼 차례다. 우리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경제체제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 대해서도 쉽고 명료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정리, 경제에 대해 이해는 중요하다. 먹고 사는 일 때문만은 아니다. 차라리 여러 체제에 대한 이론적 측면은 생계와는 무관해 보인다. 경제를 이해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제가 역사를 움직이는 토대가 되고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근간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토대와 근간을 알아보았다. 이제 정리해 볼 차례다.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의 경제는 단순하게 두 가지의 입장 대립으로 구분된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과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입장. 시장의 자유는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복지도 줄어든다. 반면 정부의 개입은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복지가 향상된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태동하던 초기에 발생한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시장에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서 별다른 개입은 필요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을 거치며 자유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자유시장은 위험천만해 보였다. 결국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후기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장기 불황은 세계적인 불만을 일으켰다. 결정적으로 정부 개입을 대표하던 소련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사람들은 차라리 시장의 자유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되었다. 그 결과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장악했다. 이 중에서 오늘날 논쟁의 중심에 선 경제체제는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다. 어떤 이들은 각 체제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그나마 복지를 통한 분배를 강조한 후기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세금 인하를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현 시점에 필요한 체제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한국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어떤 체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체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여행은 정치로 들어선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는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 여행을 하고 있다. 교양은 넓고 얕은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의사소통의 기본 전제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게 하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가 된다. 반면 좁고 깊은 지식은 전문적이고 독자적이며 개별적인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전문성이 되어주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유연하고 효율적이게 해준다. 대부분의 개인은 이미 좁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벌이나 교육 수준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홍보팀에서 일하는 회사원은 회사의 홍보 활동과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통신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통신산업의 현황과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다. 대학 교수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군인은 자신의 주특기를 일반인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숙달하고 있다. 수박을 판매하는 사람은 현재 수박 시세와 잘 익은 수박 선별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좁고 깊은 지식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습득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지식이다. 이런 전문 지식들이 각 분야에서 제 기능을 다할 때 사회는 구성원 전체에게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풍요로움과 편리함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을 만나고 위로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기본적인 공통 분모를 공유해야 한다. 개인적이고 깊은 전문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최소한의 공통 분모로서 교양을 공유해야만 한다. 교양은 인문학적인 배경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역사와 경제를 지나 정치로 향하고 있다. 최소한의 교양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문적이기도 한 수많은 개인은 사실 단순히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회사원, 대학 교수, 군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 구분의 기준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 사실을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이미 보수이거나 진보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보수 진보 타령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물음을 던지는 사람도 자신이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실제로는 보수와 진보 중 하나의 성향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신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중립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성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편협한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며 개인의 세계관의 표현이다. 자신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는 말은 자신은 어떠한 세계관도 갖지 않는다는 말처럼 불가능한 이야기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세 번째 여행지는 정치다. 정치는 사실 매일같이 이슈가 발생하는 시사적이고 복잡한 분야인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쉽고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치란 경제 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앞서 알아봤던 경제 체제 중 무엇을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치의 본질이라 하겠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우리는 이를 정치적 보수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우리는 이를 정치적 진보라 부른다. 정치에 대해 알아보는 출발점으로 보수와 진보에 대한 구분에서 시작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앞서 이해한 경제체제로부터 도출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한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뒤이어 논란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의 각 분야에서 보수와 진보를 실제로 구분해 볼 것이다. 이론적 실제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한 이후에는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의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많은 사람이 쉽게 답을 한다. 대답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1. 보수다. 2. 진보다. 3. 중립이다. 혹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4. 모르겠다. 이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이러한 답변을 가장 많이 듣는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중립이라거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너무도 다양하니까 건너뛰자. 어쨌거나 자신을 보수 혹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각각 안정과 변화 축구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막연하고 주관적인 답변이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체제와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연한 개념도 아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경제체제와 연계해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이해해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략적이지만 구체적으로 구분할 것이다. 다른 질문에서 시작해보자.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물론 여러 문제점들이 있겠으나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문제가 많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세계라는 어휘 자체가 막연하지만 일단은 추상적인 상태로 남겨두고 답해보자. 당신이 생각하는 세계는 어떤 곳인가? 세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한다. 세계가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적인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그 문제는 사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세계가 문제가 많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개인이라도 이 부조리한 상황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90년대 말 한국의 경제위기 당시에 두 모녀가 카드 빚에 시달리다가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딸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성인이었다. 카드 사용 내역에는 생필품뿐만이 아니라 기호품이나 사치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두 신문이 다음과 같은 기사 제목을 붙였다. A신문, 비정한 모종 동반 자살하다. B신문, 사회가 모녀를 벼랑으로 몰았다. 같은 사건인데도 두 신문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된다. 당신은 어떤 신문기사가 사건을 더 정확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는가? A가 사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생활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카드 사용 내역에 사치품이 들어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반면 B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쨌거나 생활고에 처했다는 것은 사회적 고해의 기회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이다. A는 동반자살이라는 사건의 책임을 모녀 개인에게서 찾았고, 이러한 시각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그나마 정상적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사회가 정상인데 발생한 문제이니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반면 B는 사건의 책임을 사회에 묻고 있다. 사회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이니 그런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관의 차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시각은 존재하지만 틀린 시각이란 없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무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매우 소모적이다. 보통 설명을 하자면 무녀 자살했던 당시 사회가 매우 문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IMF 위기의 상황이었고 위기는 불안과 침체로 이어졌다. 한국이 외환 위기를 맞은 것은 과도한 대출을 통한 방만한 기업 경영과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었고 외환 보유고는 크게 낮아졌다. 기업주 줄줄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은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국가 부도에서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국가 재정을 축소할 것, 그리고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에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국가는 사회 복지를 포기해야 했고 기업들은 엄격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만 했다.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보호할 수단을 갖지 못했다. 보호받지 못한 가게는 연속적으로 파산했고 실업자들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노숙자로 전락했다. 앞서 역사와 경제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기억해 보자. 경기 침체는 수요를 감소시킨다. 수요가 감소되면 기업과 공장이 문을 닫고 이 때문에 실업자가 발생한다. 실업자는 다른 측면에서 의 소비자이므로 실업자 증가는 소비 감소로 연결되어 다시 사회 전체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경기는 더욱더 침체된다. 한국이 외환 위기 당시에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미국은 1929년 경제대공황 당시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실업자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악순환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구제금융의 조건 자체가 정부의 긴축 재정과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이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는 것뿐이었다. 문제는 국민에게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는 데 있다. 실업자, 노숙자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불황으로 돈이 없으니 우선 신용카드라도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인한 것이다. 신용카드는 결국엔 빚이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실제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을 쉽게 발급받은 수많은 카드를 이용해 소비를 시작했다. 이것은 가시적인 소비 회복으로 이어졌고 시장을 되살리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절제력을 갖고 자신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빚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여력보다도 과도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기업의 빚이 가계의 빚으로 전가된 것이다. 동반 자살을 한 모녀도 어쩌면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의 희생양일 지 모른다. 따라서 동반 자살의 원인을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비의 기사는 일면 항해 보이기도 한다. 2001년 8월 한국은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에 195억 달러의 차입금을 모두 갚으며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경제력 상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매년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고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실업과 가난, 그것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오늘 당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당신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당신이 발딛고 있는 세계는 어떤 곳인가? 지금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두 시각을 구분하고 있다. 하나의 시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나마 최선이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시각은 이와 반대로 세계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함을 확인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가 안정적이다 혹은 불안정하다고 말할 때 세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세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에 대해서는 앞서 역사와 경제를 통해 답을 찾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90년대 이후 발생한 역사상 매우 독특한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다. 세계가 안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와 안정적인 체제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제 질문을 정확히 정리해보자. 당신은 신자유주의와 비록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체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한 변화되어야 할 체제라 생각하는가?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최선의 체제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현재의 사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보수 혹은 우파라고 한다. 보수란 안정지향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새로운 것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면 보수에 속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인물로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각인된 스티브 잡스는 아무리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정치적 입장에서는 보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저항한 게 아니라 현재의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진보 혹은 좌파라고 한다. 이들은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비판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다. 사회민주주의도 여기에 포함되고 아예 산업화나 국가
자체를 비판하는 환경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들도 신자유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진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느슨한 공통점으로 인해 진보는 전혀 다른 체제들을 동시에 지칭하게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후기 자본주의는 분명히 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시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다. 이렇게 이질적인 두 체제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함께 진보로 지칭된다. 다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진보라 할 때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다. 이렇게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동시에 진보로 분류된다는 언어적 문제는 한국 근현대의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후비 자본주의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나 빨갱이로 불리기도 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실제로 후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구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는 순수하게 언어적 혼란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만 보긴 힘들다.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분이 의도적으로 은폐된 면이 없지 않다. 자신의 재산과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신자유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런 집단은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인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를 후기 자본주의와 함께 묶음으로써 대중이 후기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그다지도 신자유주의를 지켜내고 싶어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경제에서 다루었듯 분명하다. 자본가들이다.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 시장의 자유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직접적으로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이 낮아지고 규제가 축소되면 정부의 재정이 약화되어 복지 정책은 축소된다. 물론 복지가 축소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다만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기업과 자본가들은 복지보다는 세금 인하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높은 자본가에게 공공 서비스나 복지는 특별히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수단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고 생산수단을 운영하는 데 규제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반대로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싫어하는 개인과 집단은 누구인가? 당연히 보통 사람들, 즉 노동자들이다.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생산수단과 자본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복지를 향상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자신들의 삶의 환경이 개선되고 빈부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도 세금이 높아지는 것을 반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세금 인상보다 복지 확대가 실질적인 이득이 된다. 정리하면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며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복지를 축소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보수적 견해는 자본과 기업이 지지한다. 반면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며 세금을 높임으로써 복지를 확대하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견해는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이 지지한다. 이제는 우리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에 있음을 이해했으며 보수와 진보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보자. 보수와 진보 중 어떤 정치적 견해가 옳은가? 이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하다. 사실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수와 진보는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갖는다.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이 책의 경제 파트에서 다루었다. 당연히 보수의 장단점은
신자유주의의 장단점과 동일할 것이고, 진보의 장단점은 후기 자본주의의 장단점과 동일할 것이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의 장단점을 경제체제와 연결해서 정리해보자. 우선 보수는 신자유주의와 동일한 장단점을 갖는다. 보수가 집권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금과 복지가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세금이 줄어들면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기술과 산업 투자가 활성화된다. 이는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결국 우리 사회를 성장하게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이 보수의 장점이다. 반면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는 재정이 부족해지므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없고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막을 수가 없다. 문제는 복지 축소와 빈부격차 심화가 소외계층의 불만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사회 갈등을 낳는다는 데 있다. 이것이 보수의 단점이 된다. 다음으로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장단점을 갖는다. 진보가 집권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금과 복지가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복지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또 빈부격차가 완화되어 사회 갈등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진보의 장점이다. 반면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인 부담을 지는 자본가와 기업이 노동과 투자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낮출 것이고 시장의 활기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것이 진보의 단점이다. 확인한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선택은 어떤 입장이 옳고 다른 입장은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수와 진보의 선택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과 전체 이익에 어느 쪽이 더 부합하는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과 국면이 크게 변화된다면 진보를 지지하던 사람도 보수를 지지할 수 있고 반대로 보수를 지지하던 사람도 진보를 지지하게 될 수도 있다. 보수와 진보의 선택 문제가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데까지 이해했으니 이제 처음에 제시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자.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가능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경우를 평가해보자. 우선 1은 합리적이다. 내가 자본가일 경우 보수는 나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의 재산을 보호받는다. 보수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다. 따라서 이 선택은 타당하다. 2의 판단 역시 합리적이다. 내가 노동자인 경우에 진보는 복지를 통해 나의 이익을 늘려줄 것이다. 또한 자본가와의 빈부격차를 완화해 줄 것이다. 진보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1과 2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입장을 선택한다. 는 점에서 매우 자연스러우며 합리적이다. 다음은 상식적이지 않은 3과 4를 살펴보자. 우선 3의 판단은 정의롭다. 3을 선택한 사람은 자본가이므로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도 높다. 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충분할 것이므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 익숙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수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할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가 경제가 아닌 또 다른 측면, 즉 윤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했을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보수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자신이 세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의 판단은 조금 이상한데 이 판단은 단적으로 어리석다. 사를 선택한 사람은 생산수단이 없고 자본가에 비해 가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 대신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를 선택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경제적 판단도 아니고 윤리적 판단도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부유한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전혀 윤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살을 선택한 이가 있다면 그는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누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정치의 본질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물론 현실 정치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교육, 지방, 정책, 정치인의 도덕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하지만 차이는 있다. 정치의 본질이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문제임을 이해한 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사람과 무엇이 정치의 본질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두 개의 부수적인 측면만을 기준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는 사람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사람은 집권하게 된 정치 권력과 그가 펼쳐나가는 정책에서 일관성을 보였지만 후자의 사람은 혼란을 느끼고 정치인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된다. 선생님 다음 좀 읽어주세요.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현실에서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경제체제와 연계해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 내 여러 집단의 정치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현실적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지금부터의 분석은 근거를 찾기 어렵고 논란의 소지도 많은 주관적 분석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구분을 시도하는 것은 이 책이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정리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쌓는 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임의적이고 거친 구분이 추상적이었던 이론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의 구분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명심하고 세부적인 구분은 독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지적 대화 속에서 스스로 정립하길 바란다. 경제체제. 우선 경제체제와 연계해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와 진보의 궁극적인 차이는 세금과 연결되어 있다. 보수는 세금을 낮추고 복지도 줄이려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들은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러한 경제적 입장이 초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다. 반면 진보는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극단적으로 초기 자본주의는 세금이 매우 낮으므로 복지는 없다. 반대로 공산주의는 세금이 100%에 가까운 대신 모든 것이 복지이고 무상이 된다. 초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너무 극단적인 까닭에 오늘날 주요하게 논쟁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주로 논쟁되는 체제는 그 사이에 있는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도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GDP 대비 대략 20%, 40%, 60%대의 세율을 갖는다. 전 세계의 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세법이 복잡함을 고려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만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 25% 내외의 세율을 유지한다. 수정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대략 40%,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50, 60% 내외의 세율을 유지한다. 정당, 이어서 한국의 정당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해보자. 대략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별 정당의 정치 성향은 경제 체제에 대한 입장과 직결된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모든 정책은 세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에 따라 복지 역시 축소된다.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므로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고 규제도 완화된다. 이것은 기업과 자본가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집권 정당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동안 한국 사회가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 복지 축소, 친기업적 정책 증가라는 방향성을 가질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보통의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복지 감축과 빈부격차 심화로 더 팍팍해지겠지만 자본가와 기업은 이익이 증가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되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진보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모든 정책은 복지 증진에 초점이 맞춰진다. 세금은 대폭 인상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규제를 강화한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와 복지정책은 노동자, 서민, 최소 수혜자의 삶을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줄일 것이다. 반면 자본가와 기업은 세금 부담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기업은 기술 투자를 줄이거나 사업 투자를 망설일 것이다. 해외 자본의 투자는 감소하고 국내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더 읽어요? 네. 그렇다면 중도를 주장하는 정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과 복지 증진을 추구할 것이다. 반대로 진보 정당들에 비해서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자본과 노동자 요구를 적절히 조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양쪽 모두의 비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도와 정책 결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조율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은 보수와 진보적 모두에게 거센 비난을 받고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받음으로써 대중에게 외면당하기 쉬워진다. 중도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현재 한국당에 맞서 진보적 입장과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표에서 보듯이 실제로 어쨌거나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이다. 따라서 세계의 보편적인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통해 판단하자면 민주당은 엄밀히 말해 보수 정당의 위치에 서게 된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제1정당이든 제2정당이든 어쨌거나 누가 집권을 한다 해도 한국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관점에서의 일반적인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당들은 쉽게 정당명을 바꾸고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치기 쉽다. 반면 세계는 네 가지 보편적이고 전통성 있는 정당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여 보수적 입장을 갖고 사회와 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여 진보적 입장을 견지한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거 재밌네요. 이제 이해가 좀 되겠네. 저도, 난 재미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조금 항상 애매했거든요. 나도, 앞에 나도 역사는 보수라고 해야겠다. 재밌었는데 민주당이 욕먹는 역사는 이유가 확실하네요. 재미가 없어.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가 더 어, 재밌죠, 사실. 경제까지 이해가 되는데 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정치가 왜 경제 뒤에 나왔냐면 이게 우리의 재미가 삶에 더 없어. 가깝기 때문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때문이기 때문이죠. 영어 오늘 되게 쉬운 건데요. 보통 몇 살입니까? 뭐 How old are you? 이러잖아요. 그때 대답이 뭐 정확하게 나는 뭐 I'm 뭐
36 이럴 수도 있지만 뭐 I'm gonna be 40, I'm gonna be 50. 아 이제 곧 50이에요. 이제 곧 60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아무거나 I'm gonna be 나는 이제 뭐가 돼요? 아무거나 I'm gonna be 60, I'm gonna be 5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양갱님 사진 찍으려고 또 나오셨네. 아 찍어야죠 그러면.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활짝 오늘도 활짝 웃으셨네요. 아이고 규나님 눈을 감으셨네요. 활짝 눈을 감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아 다들 눈 잘 뜨고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 감사합니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